이 바닥이 언제냐? 그렇죠. 파고 언제까지 팔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튀어오르겠죠. 튀겠죠. 그렇죠. 이거 반등이죠, 반등. 그거 반등이죠. 반등은 또 언제냐? 바닥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죠? 반등하는 포인트는 뭔가? 맞아. 이걸 두 분이 좀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추석을 맞아서.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공개환입니다. 이상수입니다. 한가위 하면 풍성이잖아. 풍성한 한가위. 그렇죠. 근데 풍성하게 보내기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요즘에 그 와이퍼가 생활비 나가는 것들 계산하는 걸 저희 보여줬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달라고 하죠. 많이 올려줘야죠. 많이 올려줘야죠. 네. 그러니까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엄청나게 무거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이 한가위만큼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시간을 좀 가족들하고 그죠?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희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이후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네네.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많았던 적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역대 그렇죠. 예, 구정 이후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추석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명절만 되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네네. 왜 그럴까? 이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음.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불확실했던 생각들이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불안했는데 다른 가족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 불안감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 오히려 안정감을 찾고 있던 사람이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전과 후가 큰 변화, 심리적인 변화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도 권권대님은 말 안 듣는다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면서. 제일 말 안 듣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 안 보고 그냥 오빠나 아들로 보지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권권대님 가족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너무 길게 해. 좀 요점만 짧게. 요즘 사람들은 길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딸이 네.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 네. 짧게. 네. 네. 우리 이권대님 가족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야죠. 전문가 네.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근데 이제 추석 이후에 저는 계속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아마 정책의 홍수에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파리 대책. 예, 파리 대책의 대책. 홍수. 예. 2018년에는 9.13 대책, 2019, 20, 21 계속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또 우연치 않게도 다 추석 전에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또 추석 딱 그 무렵에 잠깐 주춤했다가 추석 이후에 뭐 이런 상황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하는 시장으로 좀 돌아서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만 돌아보면은 네. 2018년도 추석 이후에 올랐나요? 네. 올랐죠. 2018년 정도에 추석에 잠깐 주춤했다가 바로 올랐죠. 2019년도는 추석 이후에 2019년 그때도 올랐고요. 예. 2021년도까지 그냥 쭉 계속 그렇죠. 올랐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내 기억을 해요. 네. 이사 대책이 나오고 여름까지 조금 안 좋다가 네. 갑자기 여름 이후에 추석 지나서 확 올라갔던 시기인 그렇죠. 거고 2021년도는 저 오히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작년이잖아요. 작년 연말까지는 분위기가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고 좀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것이 이 기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는 뭐 폭등했냐, 폭락했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다 내놨으면 잘 팔렸을 텐데 지금은 안 팔리네. 그때 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4, 5년 동안은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네. 왜 안 샀냐? 사자. 아니면 또 자기가 잘 산 거를 자랑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야, 내가 밥 살게. 왜? 아파트가 3억이 올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많이들 사고 연끌도 하고 그쵸.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이번 추석에는 뭐 그런 또 얘기 부동산 많으면 아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보유세 세금도 비싸고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가격도 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힘들지 힘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위로를 받고 아니 요즘에 지인들하고 작년과 올해를 차이를 보면 저도 이제 술자리를 하거나 모임을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그렇게들 그냥 부동산 얘기 그다음에 식당을 어디 가서 먹을 때도 그냥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뭐 그런 얘기 일절 안 나와요.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좀 시장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사람들도 그냥 지금은 얘기 안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추석은 앞에 4년간 다르게 분위기가 네.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추석 전후에 큰 변화가 이뤄질 어떤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뭐 예전에 비해서 뭐 80%가 감소했다, 뭐 거래가 소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심리가 냉각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가족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더라도 이게 좀 연말까지는 좀 호전되기가 어려운 게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예상까지 덧붙여지다 보니까 이게 심리가 쉽게 호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또 미국에서 또 금리를 또 한 0.75, 0.5 요 정도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9월 달에. 예, 9월 달, 예, 11월 달, 12월 달 세 번 남아 있죠. 네. 그 세 번 정도는 이 훅을 좀 막고 네네. 그죠? 이게 뭐 정신이 없다. 그 지나가야지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추석 이후에도 이번 추석은 예전의 추석하고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일은 벌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전망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추석 지나서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그럼 조금 더 다시 또 조정이 더 되죠.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조정이죠. 이제, 예, 조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정이 계속 지금 몇 달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까지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역대 뭐 부동산 시장에 계속 조정이 들어간 적은 없는데 결국은 바닥을 찍고 반등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죠? 바닥이라고 하는 것과 반등이라는 포인트가 나올 건데 그렇죠. 이 바닥과 반등이라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될까? 이 바닥이 언제냐? 그렇죠. 파고 언제까지 팔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튀어오르겠죠. 튀겠죠. 그렇죠. 이거 반등이죠, 반등. 그거 반등이죠. 반등은 또 언제냐? 바닥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죠? 반등하는 포인트는 뭔가? 맞아. 이걸 두 분이 좀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추석을 맞아서. 이 저점을 딱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으면 거의 지금 상황에선 신적인 대접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예전에 찾기 상담할 때 예. 그렇게 좀 약간 아리송한 거 물어보시면은 저 점집에 가라고. 그렇죠. 그 저희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네. 이 점을 신의 영역이다. 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말도 안 되죠. 찾아내기도 어려운 건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네. 이게 앞으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시장 자체를 좀 경화를 시켰던 거는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거래가 너무 안 됐죠. 네, 예. 거래가 좀 움직임이 보여야 사람들도 뭔가 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거래 활성화. 그렇죠. 시장 정상화, 네. 거래 활성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거래 자체를 뚝 끊어버렸던 게 2020년에 7.20 대책 나왔을 때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취득세를 물렸고 3주택자는 12%를 물리다 보니까 쉽사리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취득세 중과는 네. 상상도 못한 법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취득세를 12%를 물린다고 하는 거는 네. 웬만한 선진국들은 12%가 양도세잖아요, 최고세율. 그렇죠. 근데 그걸 취득세로 물렸어요. 이게 실현되지 않고 네.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는 와 정말 네.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들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취득세가 풀려야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 시점부터는 분명히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이 바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세가 풀리거나 또는 네. 풀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회 통과를 하긴 해야 돼. 맞습니다. 어려운 길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래- 그 부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돈이 있어야 또 집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돈줄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일단 대출이라는 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DSR이라는 것도 또 막아놓은 계기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경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풀린다면 취득세와 대출 이런 금리 이런 부분들이 풀린다면은 이때부터는 좀 시장의 변곡점이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대출은 뭐 취득세야 국회 통과를 해야 되지만 네,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는 좀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좀 네. 완화시켜 주. 연초에는 또 돈이 좀 뭐 총량제도 다시 있고. 또 계획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연초에 좀 기대를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예, 좀 많이 풀어주는 거는. 네,
자, 우리 공군대님은 또 어떤 반등 포인트, 저점 확인 어떤 게 있을까? 이권대님이 아까 거래가 풀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래 푸는 거의 핵심은 결국 아파트의 거래거든요. 네, 그 아파트 거래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재건축 아파트예요.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가 좀 되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재건축이라는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지금 모든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들이 올 스톱되어 있는 게 안전진단을 못 통과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진단에 대한 이제 현 정부의 이제 뭐 언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12월 달 정도에 이런 안전진단의 완화 정책을 발표하겠다. 시작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점을 전후해서 좀 시장의 변화,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좀 증가되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파트 빌라는 거래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건데 네, 이 아파트를 사람들이 당장 살 만한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근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서 재건축이 된다, 플랜카드를 붙인다 네, 라는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아파트 거래가 조금 풀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빌라 거래가 조금은 아파트 거래량의 4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앞서 우리 이권대님이 얘기했던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대사업자에다 아파트를 등록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와 더불어서 아파트 거래를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한번 거래가 좀 더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평소 크기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제한을 걸겠지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해요. 취득세 부분은 통과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미분양이 심해질 때 임대사업을 항상 활성화시켜줬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역대 네네. 정부들이. 네네. 근데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죠. 예,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6억 이하의 아파트는 굳이 임대사업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좀 서울에는 6억 이하 아파트 거의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지방의 미분양, 왜냐면 건설사들이 망하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네. 건설사들이 리스크가 생겨서 네네. 혹시 부도가 나거나 안 좋아지면은 이 나라 경제가 위태해지거든요. 건설사가 부도 나가거나 힘들어지면 은행이 힘들어지고 네. 은행이 힘들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뭐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렇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까지는 우리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정부 누구나 다 원하지는 않잖아요. 막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기 시작해서 좀 가격이 또 탄탄하게 받쳐주면. 아,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네, 뭐 그렇죠. 취득세 있었고, 두 번째 뭐였죠? 대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진단. 안전진단,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 네. 요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거기에 풀리는 시점이 바닥을 다지거나 반등 포인트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그 뭐 전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그죠? 취득세나 대출, 재건축 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